아버님, 새 집은 작아서 요양병원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늙으면 요양원 가는 게 맞아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순간 제가 본 건 이삿짐 트럭이었어요. 40년 넘게 살던 우리 집 짐들이 다 밖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제 방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40년간 모아온 책들, 사진들, 추억의 물건들, 모든 게 사라져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주도 여행은 저를 집에서 내쫓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윤만석이라고 합니다. 공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하고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서윤이 그리고 귀여운 손녀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후에는 손녀랑 놀아주고 그런 평범한 할아버지였죠. 우리 집은 서울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제가 20년 전에 대출받아서 산 건데 몇 년 전에 대출금을 다 갚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제 소유였죠. 시세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 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들 지훈이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를 좀 보태주고 있었죠. 손녀 학원비, 가족 여행비, 명절 때 친척들 만날 때 드는 비용까지 제가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에요. 공기업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서류 검토하고 법규 해석하는 게 몸에 배었거든요. 은퇴하고 나서도 집안일 큰 거 작은 거 다 체계적으로 관리했어요. 아들 부부 생활비도 보태주고 손녀 학원비도 대주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죠. 며느리 서윤이는 처음에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요. 시아버지인 내 안부도 잘 챙기고 명절이나 생일 때는 정성스럽게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좀 이상했어요. 저랑 대화할 때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대답하지 않고 집안일 때문에 의견이 다르면 은근히 불쾌한 표정을 짓곤 했어요. 특히 집 관리 문제로 몇 번 다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려고 하니까 필요 없는 건 그냥 버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다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윤이가 저한테 제주도 여행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항상 고생 많으시니까 좋은 곳에서 푹 쉬다 오세요. 모든 비용은 저희가 처리할게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생각해서 여행도 보내주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여행 계획이 너무 상세한 거예요. 숙소, 관광 코스, 식당 예약까지 다 며느리가 미리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꼭 3박 4일 모두 머물다 오세요. 중간에 집에 들르시면 안 돼요.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왜 중간에 집에 들르면 안 됐냐고 물어봤더니, 쉬셔야 하니까 집 걱정 말고 여행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급한 일이 생겨도 저희가 다 처리할 테니까 전화도 자주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집 안을 둘러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제 중요한 서류들이 있던 서랍이 미묘하게 정리되어 있고, 며느리가 밤늦게 누군가하고 전화통화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래도 제주도 첫날, 둘째 날까지는 괜찮았어요.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혼자 여행하니까 나름 기분 전환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 저녁에 집에 안부 전화를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손녀가 먼저 전화를 받곤 했는데 그날은 며느리가 바로 받더라고요. 아버님, 여행 잘하고 계세요? 묻는 목소리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녀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학원 갔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학원 갈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셋째 날부터는 더 이상했어요. 집에 안부 전화를 했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완전히 어색한 거예요. 잘 쉬고 계세요. 절대 일찍 오시면 안 돼요. 왜 일찍 가면 안 되냐? 푹 쉬셔야 하니까요. 그 순간 뭔가 직감이 왔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셋째 날 오전 통화 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 타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짐들이 다 나가고 있더라고요. 급하게 집으로 올라갔는데 아버님, 일찍 오셨네요? 저희 이사 가거든요. 너무 황당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여행 간 사이에. 아버님 짐은 따로 정리해뒀어요. 그런데 새 집은 좀 작아서 아버님은 요양병원이나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집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더 충격적인 건 제 방을 봤을 때였어요. 완전히 비어 있더라고요. 수십 년간 모아온 책들, 사진들, 추억의 물건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내 물건들은 어디 있냐? 따로 정리해 두었다며. 필요 없는 건 다 버렸어요. 그때서야 완전히 모든 걸 깨달았어요. 제주도 여행은 저를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계획이었고, 가족들은 저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거예요. 제가 여행 가 있는 사이에 모든 걸 정리한 거죠. 경비실에도 가봤어요. 제가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마치 처음 보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미리 경비실에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헛소리할 수 있다고 얘기해뒀더라고요. 확인 결과 집 명의가 며느리와 아들 공동 명의로 변경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제 도장을 위조해서 미리 서류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리고 치매 진단서도 위조해서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명예 변경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서류를 꾸며놨더라고요. 68년을 살면서 그때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짐짝 취급받고 버려지는 거예요. 며느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늙으면 요양원 가는 게 맞아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거든요. 그날 밤 모텔에 혼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짐짝 같은 존재였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68년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시간이었어요. 거울을 보면 초라한 늙은이만 보이더라고요. 첫날 밤에는 정말 죽음까지 생각했어요. 이런 굴욕을 당하고 살아서 뭐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어요. 이렇게 당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손녀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만큼은 제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죠.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한테 말했어요. 윤만석, 68년을 살면서 이런 치욕을 당하고 그냥 넘어갈 거냐. 그때 공기업 부장 시절에 그 추진력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공기업에서 일할 때 담당했던 부서가 감사실이었어요. 부정부패나 불법 행위를 찾아내서 처리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증거 수집하고 법적 절차 밟는 일에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이때 도움이 됐죠. 저는 원래 체계적으로 일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차근차근 분석해 봤어요. 며느리가 한 일들을 하나씩 따져보니까 이게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 행위더라고요. 첫째, 제 동의 없이 집 명의를 바꾼 것. 둘째, 치매 진단서를 위조한 것. 셋째, 저를 속여서 집에서 내쫓은 것. 이 모든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법대로 처리하자고. 먼저 병원부터 갔어요. 그 치매 진단서가 진짜인지 확인하러 말이에요. 의사 선생이 보더니 이런 진단서는 발급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첫 번째 증거 확보했죠. 그 다음에는 부동산 등기소에 갔어요. 명예 변경 과정을 다 추적해봤더니 제 서명이 위조된 거예요. 필적 감정 의뢰에서 확실하게 입증했어요. 그리고 위조된 치매 진단서를 근거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재산 관리를 위해 명예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밝혀냈어요. 그런데 증거 수집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아들 부부한테 준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더라고요. 단순히 생활비 보조만 한 게 아니라 아들이 회사에서 실수했을 때 변상금으로 500만 원을 대신 냈던 적도 있었고, 며느리가 사업한다고 할 때 1천만 원을 투자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손녀 교육비만 해도 월 몇십씩 3년간 지원했으니까 다 합치면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뽑아오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르신, 가족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요즘 이런 분 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자료들이 제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지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됐어요. 증거를 다 모은 다음에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젊은 변호사가 처음에는 가족 간의 일이니까 조용히 해결하시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가족 갈등이 아니라 범죄 행위이니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문서 위조, 사기 등 여러 죄목으로 고소장을 냈어요. 그리고 지역 방송국에도 제보했어요. 노인을 속여 집에서 내쫓은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가 나간 다음에 정말 많은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 법적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연락은 20년 전에 제가 도움을 준 청년한테서 왔어요. 당시 그 애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 청년은 제가 다니던 회사 후배의 아들이었어요. 후배가 저한테 아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인데 혹시 좋은 방법 없을까 상담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도와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 청년이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꽤 규모가 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도움 덕분에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청년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게 더 감동적이었어요. 아니다. 그때 일로 신경 쓰지 말아라. 아니에요. 제가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 청년이 저한테 집 한 채를 선물해 줬어요. 전세가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진짜 인간관계가 뭔지 깨달았죠. 혈연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해주는 관계가 더 소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평생 베풀었던 선행들이 결국 저한테 돌아온 거예요.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법적 공방이 진행되면서 며느리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경찰 조사 결과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은 최수정이었어요. 최서윤이라는 이름도 가짜였던 거죠. 그리고 사문서 위조 전과 이범이더라고요. 과거에도 경분 명의로 빚을 지고 잠적한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학력, 경력, 가족 관계까지 모두 조작된 거였어요. 완전히 가짜 신분으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유였어요. 알고 보니 사채업자들한테 2억 넘는 빚을 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5억짜리 아파트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죠. 아들 지훈이도 이 사실을 알고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자기가 10년 동안 같이 살던 여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안 거죠. 그때서야 아들도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 싸움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저처럼 당하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런 일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수정, 그러니까 가짜 며느리 최서유는 사문서 위조, 사기 등으로 3년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 원래 집은 되찾을 수 없었어요. 이미 선의의 제3자한테 팔려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황이었거든요. 대신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들 부부가 이사간 새 집에서 제 지분만큼은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제 원래 집을 팔아서 새 집을 산 건 맞았어요. 15억짜리 강 아파트를 팔아서 8억짜리 집으로 이사한 거죠. 나머지 7억 중에서 2억은 빚을 갚았고 5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해외로 빼돌렸거나 어디 숨겨놨을 거예요. 수사가 진행되겠죠. 판결문을 받아보니까 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 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된 부동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명한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의가 실현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원래 집을 되찾지 못한다는 게 아쉬웠어요. 몇십 년간 살았던 추억의 집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에 돌아가 봤자 배신의 기억만 떠올랐을 테니까요. 그리고 전 새 집에 대한 미련도 없었어요. 그곳도 결국 그 여자의 범죄로 만들어진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도 팔기로 결정했어요. 새 집 판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말이에요. 집을 팔 때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런 좋은 집을 왜 파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답했어요. 그 중개업자가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인생이라니 멋있으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 지훈이가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아버지, 걔가 어리석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속아서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함께 살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 이미 평정심을 찾고 있었어요. 사실 아들한테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 애도 피해자였거든요. 10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과 살았던 거니까. 대신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손녀가 엄마와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된 일이었어요. 손녀가 그 일 이후로 많이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아이가 저한테 할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길래 엄마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런 상처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손녀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요. 우리 손녀는 아무 잘못이 없단다. 엄마는 멀리 여행을 갔을 뿐이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제 품에 안기면서 울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손녀만큼은 제가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아들이 다시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어요. 지훈아, 이제 아버지도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고
서로 돌봐야 할 존재다. 저는 과거에 도움을 준 그 청년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운동하고 오후에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해요. 특히 저처럼 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들은 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밝게 지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답해요. 미워하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정말 자유롭고 당당해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그렇다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을 정리하다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최수정이 남긴 보험 증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수익자는 아들 지훈이로 되어 있었어요. 보험 금액도 상당했어요. 5천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 보험은 최수정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입한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자신이 사라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어요. 보험 증서와 함께 편지 한 통도 있었어요. 아들 지훈이 앞으로 쓴 편지였는데 내용은 대략 이랬어요. 미안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하지만 너와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었어요. 15억 아파트를 노리고 온 사기꾼이 고작 5천만 원 보험을 남겨놓은 걸 보니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저한테 입힌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여자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용서라는 게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더라고요.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보다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일에 집중하는 게 훨씬 건강해요. 지역 방송국에서 후속 보도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복수는 끝났고 진실은 밝혀졌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에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를 도와준 청년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과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해주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결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 청년은 이제 저를 정말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어요. 명절 때마다 안부 인사를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를 하러 와요. 그리고 제가 하는 봉사활동에도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또 제 이야기를 들은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월 2회 정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손녀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들 지훈이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억지로 함께 살면서 서로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관계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예요. 68세에 이런 일을 당했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비록 모든 걸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의는 실현됐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완전한 승리를 못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게 중요해요. 법이 있고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건 진짜 가족이 뭔지예요. 혈연관계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고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가족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아껴주는 관계가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68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지금의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여자도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기를 바라요. 그게 진정한 어른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당당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